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 치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15일 NHK 방송과 니혼게이자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종 개표 결과 중의원 전체 의석인 475석 가운데 자민당은 모두 291석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선거 전에 293석에 못 미친 결과지만 과반 의석을 훌쩍 웃도는 것입니다. 이번 달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약 8년 내 최고로 급등했습니다. 일자리와 임금에 대한 전망이 개선됐고 낮은 휘발유 가격이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도 좋게 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12일 미국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는 12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가 93.8로 전문가 예상치인 89.5를 상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7년 1월 이후 최고치로 지난달의 최종치인 88.8도 상회한 수치입니다. 국제 원유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이던 $60선 아래로 떨어진 이후 급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12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2.14달러 떨어진 배럴당 57.81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이는 2009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혜영입니다. 시장의 관점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소비 경기에 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현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맞물려 국제유가 하락을 악재의 톱니바퀴로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주간 단위로 뉴욕 3대 지수 모두 3% 내외의 급락이 연출됐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시죠. 먼저 장 초반 이 다우지수는 18,000선에 관한 기대감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1.79% 하락하면서 17,280선에 마감됐고요. S&P 500입니다. 역시나 1% 밀립니다. 2,002선에 나스닥이 1.15% 하락하며 4,653선에 마감됐습니다. 이번엔 유럽 시장으로 가보시죠. 유럽은 2% 넘는 급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많이 밀린 모습인데요. 독일 지수가 2.72% 하락하면서 9,594선에, 영국 지수 역시나 2% 밀립니다. 6,003선에, 프랑스 지수가 4,108선에 마감된 모습이네요. 자, 이번 주는 그야말로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재료와 변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 미국의 FOMC 회의입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구가 삭제되거나 추가될지 여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고요. 다음은 일본입니다. 지난 주말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자민당, 이 아베 총리의 대항마는 없었습니다.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번 주 있을 통화정책회의의 결과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리스입니다. 역시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유럽 시장에 어떠한 변수로 떠오를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챙겨야 할 이슈도 많고 확인하고 가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이번 주 전략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부터 확인하시죠.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 자리하셨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관심주였던 CJ ENM 다소 좀 아쉽습니다. 34,150원의 손절가를 터치해서 결국 패가 되셨는데요. 따라서 현재 승률은 42무 29패입니다. 참 CJ ENM 다소 아쉬운 흐름이었는데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방향을 역방향을 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손절 과정까지 내려왔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손절이 된,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맞죠. 자, 일단은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하단 권역 자체 지금,
우리가 이제, 3중 바닥이라고, 3중 천정이 또 3중 바닥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3중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렇게 하락권역까지 내려오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시세가 죽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차피 지금 컨텐츠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이대로 끝날 그 업황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트렌드적인 부분으로 이어서 본다면 내년까지도 충분히 긍정적인 먹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가격 권역은 상당히 저가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 32,000짜리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꾸준히 가격 권역 자체를 잡아왔던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자리 자체는 상당한 다시 한 번 더 매력 포인트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보시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방송 특성상 항상 시초가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손절가는 항상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만 CJ ENM 이런 종목은 아까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살펴보시면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NM 향후 조금 더 바라본다면 긍정적인 결과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수 확인해 봐야 할 텐데, 이 CJ ENM의 하락분을 좀 상쇄시켜줄 만한 종목 갖고 오셨다면서요? 네, 뭐 잘 되면 좋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자, 제 컨텐츠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또 잘 될 거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제 컨텐츠를 오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초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냐면, 조금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장이 마이너스 1.7% 하락하면서 다우가 끝났습니다. 자, 하락 반영이 된다고 보고, 지금 저가에 살 수 있는 단계까지 내려왔는 가격이죠. 3,335, 3,335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제 컨텐츠리 한번 첫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같이 보시면. 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한국 멀티플렉스 투자 주식 회사. 요게 지금, 지분은 50%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 매각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가 이제 제 컨텐츠리가 46.3%를 가지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주주 명부가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한국 멀티플렉스 투자 주식 회사에서 이 지분 자체가 빠져나가는데 이 매각이 되는 과정에서 과연 그 제 컨텐츠리가 안전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영화적인 산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산업이 그렇게 쉽게 꺾일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극장이 뭐가 있을까? 메가박스, 그리고 CJ, CGV, 그리고 롯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점 체제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이 매각 진행 중인 모습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자체는 더 이상 밀리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한번 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가 자체가 지금 밀리고 난 다음에 가격 접근 자체가 여기까지 크게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장 좋은 가격대는 3,200원이죠. 하지만 뭐 3,200원이 지나쳤고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전할 만한 가격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뭐 손절하고 이런 부분은 발견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권역이죠. 저가 권역이고 기업의 가치는 바뀌었고 그리고 실적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연말에 이런 개별주 장에서 오를 수 있는 종목군은 몇 가지 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 컨텐츠는 내년에도 또다시 한 번 더 키워드를 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꼭 유념 있게 살펴보시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3,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에 갈만한 키워드 컨텐츠 쪽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일 컨텐츠를 갖고 오셨는데 향후 흐름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2월 15일 한 주의 출발이죠. 월요일 시장 개장됐습니다. 1900선 깨고 아래로 내려간 모습인데요.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뉴스탁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재 개장 분위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오늘도 다소 좀 어렵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좀 급락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증시도 좀 약하게 흐름을 좀 띄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1% 정도 개파락이 나오면서 1900포인트 훼손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뭐 일주일 만에 199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까지 거의 한 90포인트 정도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 급락보다는 일단 반등을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보셨다시피 반등의 힘이 약하다라는 거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0.6%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530포인트. 문제는 코스닥은 최근 몇 달 내에 지지가 되던 저점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못 나온다라면은 조금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물을 보신다라면은 마찬가지로 좀 빠져 있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선물 쪽에서는 조금 하락을 제한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는 조금 덜 빠지면서 베이시스를 조금 호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썩 그렇게 뭐 강하게 좀 입히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환율이 조금 지난주에 변동성이 좀 높았었죠. 112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1110원을 좀 이탈한 1100원 정도를 이탈하는 모습을 띄었었는데 일단 지금 1103원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환율 자체는 뭐 큰 변동성은 없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주에 아베 정권이 다시 압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적인 변화 움직임도 좀 이번 주에는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일본 시장 열렸습니다. 우리와 같이 약세로 좀 출발이 됐는데요. 지난 주말 주미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전반적인 향후 흐름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도와주시죠. 네, 뭐 양시장 다 약하게 시작했고요. 주말 전에 외국 시장들, 글로벌 시장들이 안 좋으면서 일단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인데 일단 코스피 먼저 좀 살펴보죠. 전기가스만 좀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이제 마이너스로 움직이고 있는데 전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가스가 2.7%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1% 넘는 상승세, 지역 난방공사가 0.17%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는데 일단 뭐 유가 하락하면서 수혜 보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하고 좀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꾸준하게 글로벌리의 어떤 경기 변동성하고 큰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겠죠. 지금 이제 유통이 또 플러스로 좀 돌았네요. 유통 쪽을 좀 살펴보면 이마트가 8%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티스 그리고 진도, 로엔케이, 삼영홀딩스, 신일산업, BGF 리테일, 진원생명과 우리들 휴브레 그리고 SK가스, 뭐 GS 리테일, 아이마켓 코리아, 삼영무역, 롯데하이마트, 하나갤러리아 타이머 등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어느 게 덜 빠지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기계가 좀 선방하는 모습인데 이 사마왕건, 현대엘리베이터, 우신시스템, 신성ENG, CS윈드, 한라비스테공조, 대동공업 그리고 두산엔진 같은 종목들이 강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 덜 빠지는 게 비금속 광물 쪽입니다. 비금속 광물이 뭐 시멘트도 있고 많이 있는데 또 오늘은 뭐 벽산, 현대시멘트 그리고 티웨이홀딩스, 유니온, 쌍용 머티리얼즈, IS동사,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만 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약세 또는 약보합 수준이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목재 쪽입니다. 종이목재도 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가볍게 가는 업종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인 성격이 좀 있는 건지 오늘은 좀 그래도 덜 빠지는 모습. KGP가 2.4% 넘는 상승세, 한솔 아트원재지가 1.8% 깨끗한 날 1.4% 그리고 페이퍼코리아와 태영포장, 무림 PMP가 강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중소형주를 좀 살펴보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콘텐츠, 인터넷, 일반 IT,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출판, 매체, 복제, 비금속 요 정도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였고요. 나머지는 이제 약보합 수준 또는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데 디지털 콘텐츠는 역시나 게임주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죠. 웹젠이 또 한 번 상한가로 좀 직행을 했고요. 플레이위드가 6.4%, IMBC가 5.8%, 한빛스포트 3.6%, 데브시스터즈, 위메이드, 조이맥스, M게임, 조이시티, 캔들미디어, 썬데이토즈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 뭐 캐치들을 빨리 하셨겠지만 역시나 모바일 게임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 인터넷인데 인터넷 쪽은 IDN이 4.5%, 다나와가 1.4%, 그리고 다음 카카오가 0.4%, SK컴즈 역시 0.4% 오르고 있고요. 가비아와 처음 NC가 0.3%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 IT 쪽 한번 보죠. 일반 IT 쪽은 위닉스가 4% 오르는 상승폭, 아큐픽스 3%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기술, 세호전기, SCD, 유라테크, HLB, 롯데시스템즈, 우리조명 등이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소프트웨어 역시도 오늘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인데 역시나 사물인터넷 쪽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쪽도 엔텔스가 10%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플레이위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링네트가 4.7%, 한빛소프트, S넷, 정원엔시스, 네이블, 그리고 큐브스, 토탈소프트, 다음 M게임, 쌍용정보통신, SK컴즈, 넥슨GT, 브리지텍. 특징적인 건 역시나 아까 디지털 콘텐츠에서 언급드렸던 사물인터넷이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출판 매체 복제는 오늘 스포츠 서울이 4%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예림당 2.3%, 에듀박스와 로엔이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금속도 오늘은 플러스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종목들은 다 보합 수준 또는 약보합 수준인데 포스코 캠텍만 0.4%로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시장 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도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좀 회복을 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업종별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수급입니다. 과연 이번 주에도 외국인들 매도 스탠스가 이어질지 여부 참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기관 쪽에서도 역시나 받쳐주지 못합니다. 수급 상황 짚어주시죠. 네, 수급이 좋지 못하죠. 일단 지난주에 뭐 만기 영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해외 증시 영향들로 인해 가지고 선물이 좀 급격히 좀 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같이 확산되면서 뭐 수급이 완전히 그냥 한 3, 4일 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동안 순매수를 보이던 부분들을 전량 매도로 전환됐기 때문에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쪽으로 매도가 뭐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유가증권 시장 쪽으로 해서 한 2,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선물은 조금 받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힘 자체가 미약하다는 부분들 대신에 유가증권 시장이 지금 8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도 뭐 좋지 못하면 2, 3천억 이상 매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는 주 초반에 조금 확인을 하면서 접근하시자. 특히 이번 주에 지나면 또 월말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코스피 모두 좀 매도세가 좀 많이 쏟아지고 있고, 업종별로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좀 전기전자 쪽으로, 지난주 금요일에도 전기전자 쪽으로 해서 매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동안 이쪽으로 많이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조금 쉽게 털을 낼 수 있는 업종군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전기전자 쪽으로 해서 한 860억 정도 매도가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운송 장비라든지 통신 쪽 그리고 금융 쪽으로 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매수가 뭐 유통이나 뭐 가스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유통에 조금 집중이 되고 있고 화학에도 좀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들, 의외로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낙폭 가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원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1,100원 선에서 흐름인데요. 오늘 자세한 외환시장 동향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 전화 연결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달러엔의 동향과 국내 시장 흐름을 비교 안 할 수 없을 텐데요. 지난 주말 중요한 선거 있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동향과 함께 이 부분 짚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3원이 하락한 1,100원 10전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에는 1,099원 30전과 1,100원 5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이 하락 출발한 것은 달러 엔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끝난 일본의 중요한 선거에서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자민당이 압승함에 따라서 달러 엔은 오늘 아시아장 개장 이후 차익 실현성 약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 원 역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엔은 이 시간 현재 118.02엔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117.76엔까지 하락한 이후에 이 수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한 상황이고요. 만약 달러 엔이 117.76엔 아래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달러 원은 오늘 1,100원이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의 중요한 선거를 제외한다면 시장에서는 현재 달러 강세 요인과 달러 약세 요인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주요 통화상별로 방향성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미시간주 소비자 태도 지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이후 유가 급락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가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달러화는 다시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는 분위기에서는 위험 통화들이 약세로 반응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지난 주말 뉴욕 여고의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이 달러 엔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러한 달러 위험 통화상의 성질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번 주에 진행되는 미 연준의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 어떤 신호가 나올 것인가 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미 연준이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 연준 관계자가 유가 하락이 금리 인상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바가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12월 소비자 태도 지수의 세부 항목 가운데 향후 5년 동안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전월의 2.6% 상승에서 2.9% 상승으로 높아진 것은 미 연준이 매파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경우 이번 달 달러원은 최고 1131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 짚어봤습니다. 역시나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해 주신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역시나 국제유가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배럴당 60달러 선 깨고 내려간 이후 급락이 계속해서 연출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역시나 조선주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NC소프트입니다. 이번 회기에 배당금을 예년에 비해서 5배 이상 올린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BC월드제약입니다. 상장 첫날 약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종목 확인해 주시죠. 네, 일단 조선주들은 가장 주요한 이슈는 역시나 이제 유가 약세죠. 유가 약세고 줄줄이 이제 유가에 대한 하향 보고서가 나왔죠. 글로벌 IB, 오펙 자체에서도 이제 시장에 대한 악화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 계속 줄줄이 이제 굉장히 좀 이 네거티브한 사이트들의 유가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국내 이제 신용평가사들의 어떤 그 의견에도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한국에 있는 신용평가사들이 또 조선 업체들에 대한 비율을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게 다운사이드 했고, 국내 이제 증권사들도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목표가를 하향한다든지 매출 추정을 좀 다운시킨다든지 여러 가지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좀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산업이 굉장히 좀 장기 침체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의문을 계속 가지시는 분들이 있죠. 유가가 빠지는데 석유 관련주, 정유주들만 영향을 받으면 되지 왜 굳이 조선업체까지 좀 받느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요새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플랜트 쪽이죠. 근데 플랜트의 수주 발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니즈는 플랜트를 발주하려면 플랜트로 돈이 돼야 되거든요. 플랜트로 돈이 된다는 거는 유가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정제마진이라고 하는 이 크랙 스프레드 자체가 굉장히 좀 많아져야 됩니다. 넓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유가가 하락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판매 단가 자체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보통은 유가가 좀 올라야 판매 단가를 유가가 상승분해보다 조금 더 올려서 보통 크랙 스프레드라고 하는 정제 마진이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 앞으로의 플랜트 발주에 대해서 이 빨간불이 켜진 거죠. 결국에는 조선업체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이 약세를 좀 받은 것 같고 보통 선조, 그러니까 건조라고 하죠.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물론 플랜트가 다는 아닙니다. 일반 선박도 있는데 일반 선박 갖고는 최근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너무 높게 올라왔으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대한민국 조선업체들이 잘할 수 있는 건 해안 플랜트 쪽인데 이쪽이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 때문에 뷰 자체가 굉장히 좀 네거티브해졌다. 근데 이제 유가의 이제 반등 시점을 모색을 해야죠. 보통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이 계속 쏟아질 때가 바닥권에 진입을 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데 최근에 그래서 그런지 좀 에너지 관련주나 에너지 펀드를 좀 사는 헤지 펀드들이나 외국계 투자자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일방향으로의 어떤 움츠림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반등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을 제시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조선업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인데 NC소프트는 일단 배당에 있어서 좀 고배당 결정이 나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지난 12일에 이번 회기 결산 배당으로 주당 3,430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사주 제외하고 총 685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이게 굉장히 좀 강력한 주주하는 정책 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또 상승폭을 보여줬고 중요한 거는 18만 원을 오늘 좀 돌파를 시켜놓으면 그간 단기적인 박스권으로 작용했던 상단이 좀 뚫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 배당금이 예년 수준의 한 5배 수준 정도 배당 성향이 28.4% 굉장히 좀 강한 주주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18만 원을 안착시키고 끝나면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지지선이 한 17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17만 원 초반대부터 18만 원 이상 가격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새로운 이 가격 밴드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온라인 게임주들하고 모바일 게임주들의 어떤 평가가 최근에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철저하게 좀 이 회사를 좀 분석해보시고 뜯어보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마지막은 BC월드 제약인데요. 상장 첫날에 일단 오늘 굉장히 좀 주가 자체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네요.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갔다가 또 지금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인데 BC월드 제약이 이제 약물의 생체 내 흡수를 조절하거나 원하는 조직으로 약물을 전달시키는 제제 기술인 이 DDS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이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 벤처 회사인데 사실 저도 제가 의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술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시초가가 공모가가 15,700원이었는데 시초가가 18,100원에서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공모가보다는 조금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은 항상 이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대비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매년 이 매출액의 한 1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경쟁력 있는 어떤 신제품, 그리고 CMO라고 하는 이게 보통 생산 대행이라고 하는데 실적 안정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서 주가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중장기적인 투자로 좀 넘어가는 시기에는 충분히 빛을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일단 이 공모 전에 사놨던 물량들 공모를 하고 이후에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버티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공주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하락하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바로 항공주일 텐데요. 아시아나 항공은 오늘도 이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밀립니다. 이른바 땅콩 회한, 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가는 종목 엔텔스입니다.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 이 선두주자로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트론입니다. 내년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소식에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세 종목 확인해 주시죠. 네, 대한항공이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한항공 낙폭을 좀 많이 줄였다는 부분들, 일단 개파락이 나온 다음에 좀 보합권으로 좀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뭐 유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다. 일단 두 회사 모두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는 충분히 입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대한항공은 지금 운영진에 대한 검찰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길어지고 있는 바람에 그 여파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물론 이제 심리적인 요인에서는 조금 아시아나항공보다 떨어지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다. 조현아 부사장이 회사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경영에서 빠진다고 해가지고 대한항공이 뭐 엄청나게 회오리에 당하면서 뭐 경영이 안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유가 하락 자체가 또 뭐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뭐 $50를 이탈해가지고 $40, $30, 뭐 $20 이렇게 내려갈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 유가 하락에 대한 이슈 자체는 주가 상승을 하는데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는 내년 1월 중반서부터 그 실적이 확인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주가 자체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중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엔테스가 급등세를 띄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사물인터넷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각 종목별로 약간 호재성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금 연동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고요. 엔테스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또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사물인터넷 플랫폼 쪽 관련해서 엔테스가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물인터넷 시장이 조금 활성화된다라면은 뭐 경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자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년이라고 했는데 내년이 1월 1일부터 사물인터넷이 뭐 급격히 확산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뭐 내년 빨라야 내년 뭐 여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사물인터넷이 조금 시장에서 조금 확대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올 초에 사물인터넷 뉴스가 나오고 나서 뭐 1년 만에 뭐 시장이 뭐 급격히 확산될 정도로 엄청나게 그 고객의 욕구가 높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엔테스가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막 키워가기보다는 매물대 한 15,000 정도에서 일단은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 또 그동안 저점 대비해서 이미 한 거의 100% 정도 올라왔다는 부분들도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하고 있고요. 파트론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좀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 사업 부분을 좀 본다라면은
그동안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카메라 보신다면 전방 카메라가 있고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 전방 카메라는 주로 이제 셀카용이 되겠죠. 근데 후방 카메라는 높은 고화소가 계속 채택이 됐습니다만은 전방 카메라 쪽은 화소가 되게 낮게 유지가 됐던 부분들이 내년 정도가 되면은 올해보다 평균 한 300만 화소 이상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은 파트론처럼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하는 업체의 매출이 증가가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블루투스라든지 뭐 소형 완제품 이런 쪽에 대해서도 매출이 한 150억 이상 발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서 좀 턴 반영됐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막 급등세로 가기보다는 이제부터 약간의 그 물량 소화 과정은 좀 필요하다. 한 13,000원 정도의 그 매물대를 돌파를 하긴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돌발세 종목입니다. 이마트가 52주 신고가를 다시 씁니다. 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이 위법이다라는 판결 소식에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IMBC입니다. 엿새 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로로와 이 알리바바가 손을 잡고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독점 콘텐츠 계약을 맺었던 IMBC가 상승세에 두드러집니다. 반면 로만소는 좀 밀립니다. 대표이사가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이 세 종목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 뭐 이마트가 오늘 초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마트 영업 제한에 대한 뭐 위법, 그 부분이 좀 판결이 나면서 뭐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인 거죠. 서울 고등법원이 지난 12일 이마트 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영업 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각종 증권사들의 연구원들이 이 대형마트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굉장히 좀 상징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뭐 8건의 유사소송에 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마트 영업 제한 취지인 공익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결정적이다. 그래서 강제 휴무, 영업시간 제한이 제거될 경우에는 실적의 증가 효과를 당장에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결국에는 뭐 이런 부분들은 대형마트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에게는 당연히 좀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IM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알리바바 뽀로로 손잡고 13억의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 이 부분 때문에 또 굉장히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또 뭐 윗꼬리가 달린 건 역시나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죠. 언론 매체에서 뽀로로 제작사인 아이코닉스는 최근 알리바바로부터 일반 소비자 대상, 그러니까 B2C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쇼핑몰인 티몰 내에 뽀로로 플래그십을 개설해 관한 승인을 획득했다라고 전했고요. 내년부터 2,000여 개의 뽀로로 머천다이징 상품이 알리바바의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몰이 TM마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티몰이죠. 그래서 판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티몰 국내관에 입점하는 국내 캐릭터는 뽀로로가 처음이고요. 현재 티몰 국내관에 입점해 있는 글로벌 캐릭터가 이제 디즈니, 키티 이런 게 있는데, 이쪽하고 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 IMBC 같은 경우 지난해 위디스크, 파일독 등의 100여 개 정도의 웹하드 B2B 서비스에서 뽀로로와 타요를 비롯 아이코닉스의 기존 콘텐츠랑 최신 콘텐츠가 유일하게 합법으로 판매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알리바바가 뽀로로의 이슈가 됐고, 뽀로로가 또 연관되어 있는 회사가 IMBC이기 때문에 이 어떤 밸류 체인상으로 좀 걸려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오늘 딱 거래량 터지고 윗골이 달았으면 뭐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여기서 뭐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겠다, 이 부분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만손 같은 경우에는 대표의 지분 매각 때문에 오늘 약세가 나오네요. 한 3% 정도 갭하락시에서 시작을 했는데, 12일이었죠. 로만손 대표이사인 김기문 대표가 지난 5일 로만손 주식 16만 5천 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기문 대표이사의 지분이 22.37%로 줄었죠. 주당 단가는 18,720원이고요. 보통 근데 장내 매도를 하는데, 대표이사나 그 오너의 어떤 장내 매도는 사실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화시키는 게 마찬가지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오늘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18,000, 제가 봤을 때 18,000원을 깨면 사실은 조금 움직임이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8,000원이 좀 지지가 되면 반등 사이클은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18,000원에서 2만원을 뚫느냐 못 뚫느냐, 이게 추가적인 상승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단은 일단 2만원, 뭐 하단은 18,000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그러나 실적은 일단 좋고 뭐 밸류에이션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돌발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스탁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구미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5인의 투자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부분 짚으셨고요. 정영훈 팀장입니다. 환율과 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다. 조정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관망 심리는 우세하다. 긴 호흡의 전략이 필요하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운송 쪽을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겸 주식팀장입니다.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하다. IT와 자동차 비중을 확대하자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입니다. 1월 대비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 여전히 같은 전략 주셨네요. 오늘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유가 하락 그야말로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의 발목을 좀 잡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갖고 가야 할까요? 네, 지금 국제유가는 사실 뭐 90불부터 지금 57불 한 80전까지 계속 이제 80센트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 뭐 3분의 1 정도가 좀 빠졌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실 국제유가라는 게 그 단순한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적인 어떤 패권 다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좀 변곡점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번 그 국제 유가 선물 결제일이 이번 주 금요일 19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점으로 해서 유가가 좀 반등을 해줄지 여부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러시아라던가 좀 사우디 관련해서 좀 소위 말해서 미국한테 좀 밑보인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 대한 어떤 패권 경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국제 정세의 좀 큰 흐름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뭐 유가의 어떤 뭐 반등은 있겠지만 급등하는 그런 추세 전환의 시나리오는 좀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오늘 항공주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리스 관련해서 뭐 이제 그 정쟁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저는 오히려 러시아 쪽 문제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러시아 차트 보면 뭐 박살나고 있는 상황인데 루블화가 3개월 동안 40%가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가 구소련처럼 붕괴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큰 글로벌적 경제 파장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상당히 좀 집중해서 좀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국내 증시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개인이 한 종목에 코스닥은 40억, 코스피는 50억 이상의 시가평가 금액으로 갖고 있으면은 내년도에 어떤 시세차익 발생했을 때 기타소득세로 인해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말에 팔고 연초에 다시 사는 게 세금을 내는 것보다 유리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제 그러한 매매가 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개별주 시장 플러스 났다가 뭐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아직도 이거 코스닥 시장 이거 왜 빠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증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베이시스가 뭐 1.55 정도 수준인데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나오는 시장에서 그리고 영업이익 정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제 상황에서는 뭐 베이시스가 2 이상으로 좀 벌어지는 게 배당락 관련해서 정상적인 시장인데 지금 1.5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좀 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올해는 배당락 충격이 생각보다 좀 작을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 뭐 제일모직 환불일에 대해서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사상 최대의 청약자금이 몰렸던 만큼 기대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 환불금이 증시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흐름과 함께 오늘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희승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본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대구하고 부산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많이들 와주셔서 뜨거운 호응에 제가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난 종목군들 좀 살펴보면서 빠르게 시장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증시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증시의 급락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증시 역시 지금 굉장히 급하게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형 IT 쪽에 보면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전체적으로 전자 쪽의 흐름들이 지금 좋지 못하고요.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이제 자동차의 기아차나 쌍용차, 쌍용차는 마힌드라, 최대 주주 마힌드라가 사부차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아마 호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 정유화학, 제가 기술적 반등이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매도를 잡으셔야 된다. 손절선을 잡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요. 역시 그 얘기는 정확히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조선정유화학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데요. 그나마 지금 S-오일이 조금 낙폭 과대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낙폭 과대라는 인식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조금 위험천만한 일이다. 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서 금융주들에 대한 얘기들 주말에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주말에도 오래전부터 금융주, 증권주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좋지 않았던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증권주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금융주 역시 계속 지속적인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주가 이렇게 좋지 못한 이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성이 악화됐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통해서 그 수익성은 앞으로도 좋아지리라고 보기는 힘들다. 결과적인 산업 동향에 대한 얘기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 좋지 못합니다만, 지금, 관련주들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은 여전히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웨이포트가 가장 먼저 지금 상한가 안착을 또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웨이포트가 지금 1200원대까지 순식간에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1200원대 부근까지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 섹터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이제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섹터 강합니다. S넷, 코콤 여전히 지금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넷이 지금 이제 거의 7,700원대까지 올라와 있고 코콤은 8,000원대를 넘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신고가 부근까지 지금 접근을 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주들이 조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 관련주들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전기차가 안 갈 섹터다. 국제유가가 빠지면 전기차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거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국제유가는 떨어져도 유가가 공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름을 공짜로 넣어주지는 않죠. 자, 모든 회사,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은 앞으로의 포인트, 즉 생산 차량의 대다수를 자, 하이브리드 쪽으로 맞춰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만 해도 지금 소나타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지금 내년 2015년도에 바로 출시를 할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결국은 충전소가 건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앞으로 펼쳐질 산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지난 종목군도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장의 급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왜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장은 왜 지금 디커플링으로 계속 가다가 미국이 신고가를 기록할 때는 따라가지 못하다가 미국이 급락이 나오니까 왜 따라가느냐에 대한 부분들,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다 3,000포인트 참 의의도 없고 이걸 하면서도 지금 참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언젠간 갈 거예요. 근데 언젠가 간다라고 하면 그게 뭐 맞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올해 장은 역시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자, 지금 한꺼번에 악재가 쏟아졌어요. 그죠? 악재라는 것은 한꺼번에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데, 지금 러시아 사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 소비 부진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리스크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유가 급락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유가 급락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을 못 하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유가가 오를 때는 또 오른다고 장을 빠뜨리고, 유가가 떨어지면 그러면 그 유가가 떨어졌을 때는 또 장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유가가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또 장을 뺍니다. 뭐 올라도 장 빼고 떨어져도 장 빼면 이건 결국은 핑계란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선진국 증시 급락. 이 선진국 증시가 왜 급락했느냐. 결과적으로 그들은 많이 올랐어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하는, 거기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차익 실현 매물이에요. 우리는 차익 실현 매물도 아닙니다. 왜 떨어지냐? 그러면 왜 항상 글로벌 증시와 올라갈 때는 디커플링이고 떨어질 때는 커플링이냐? 자, 지금은 그냥 오비락이에요. 그러니까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빠지는 이유는 유럽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핑계를 대고 있고 유가에 대한 급락에 핑계를 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빠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적이 좋지 못해요. 첫 번째, 대형주들이, 특히 정유화학, 조선이겠죠. 그죠?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지 못해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주들이, 전통적으로 강했던 주식들이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전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펼쳐질, 그러니까 2015년도 1월 2일부터 펼쳐질 플러스 마이너스 30%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증시 자금에 쉽게 못 들어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들이 지금 국내 시장에 비추고 있고, 또 하나, 연말 되면 원래 자금들이 뺍니다. 여러분들은 배당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겠지만, 큰 자금들은요, 이 배당 수익을 받게 되면, 자, 배당 수익은 결과적으로 금융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 배당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죠. 자, 이 소득세가 많이 잡힌다는 것은 결국은 세무조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자금들이 연말에 오히려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 연말에 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의 어떤 이유 없는 증시 급락은 연말 자금에 대한 부분들, 배당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배당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주가 수익률을 노리는 것이, 배당은 결국은요, 배당락이 존재하고, 그죠? 배당락이 존재하잖아요. 배당은 이때까지 손실 보고 있는 분들이, 물려있는 분들에 대한 위로 차원에 대한 지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배당락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크게 이득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배당금도 받았고 뭐가 되느냐, 주식에서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전략을 취하고 가시면 되겠느냐 하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금융 과세를 맞을 만큼 금융 과세가 높아져서 세무조사를 당할 만큼 큰 부자가 아니시라면 그죠? 큰 부자가 아니시라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빠질 때 오히려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배당과 동시에 배당락이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것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1월 달부터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점을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차분히 연말에 대한 이런 예병군 멘토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자 여기서 차분히 우리가 매수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요 여전히 좀 견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코스닥이 아직은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고 결국은 이 코스닥 쪽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섹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도주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도주군을 예병군 멘토가 명확히 잡아들인 것이 바로 사물인터넷과 차이나 디스카운트였죠. 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S넷이 8% 되는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컴이 6.46%요.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해보세요. 그러나 이것도 언제든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서서히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잡아가시고요. 차익을 하고 난 다음에 재매수의 관점 또 잡아드릴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차익 실현 관점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S넷이 일단은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그죠? 만들었지만 그 신고가가 결과적으로는 또 한 번 신고가 부근에서 횡보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주말에 또 강연이 있어요. 김해에서 합니다. 김해 문화원에서 하는데요. 김해에 즉 부산 그쪽 경남 쪽에 창원, 마산 이런 사시는 분들은 김해 쪽에 김해 문화원으로 오시면 제가 또 경남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강연을 진행합니다. 시간은 오후 2시고요. 김해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이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간다 확 간다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코스피 여전히 하락 흐름입니다. 다만 하락세 조금 줄여나가면서 1909선에서 흐름이고요. 코스닥이 상승 반전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네요. 코스피 오늘 1900선 지지 여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우리 한 주의 출발 월요일 시장부터 녹록지 않구나 하고 힘 빠져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전략 여러분들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시장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전략과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